한국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수 폭락으로 인한 금융 위기, 다른 하나는 기후 변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제인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이다혜 기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지수 얘기부터 할게요. 지금 최근에 그 경제 신문이나 경제 쪽 이제 뉴스들 보면은 이런저런 지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당장 지금 오늘 지금 기사가 쏟아진 게 WGBI 지수. 내일 새벽에 지금 이게 우리 한국이 편입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고, 네 번째 도전이라고 벌써 이제 한국의 3대 채권 지수 WGBI 네 번째 도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거래소가 합쳐서 만든 지수입니다. 근데 이 지수는 어떤 걸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소위 말하는 선진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그 국채들을 잘 이렇게 가중 평균해가지고 코스피 지수처럼 하나의 지수로 만든 거예요. 지수로 만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지수가 신뢰를 얻잖아요. 그러면 그 지수를 그대로 복제하는 금융 상품이 있게 됩니다. 그럼 그 금융 상품은 그 지수를 그대로 복제하기 위해서 지수 추종 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지수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그 현물을 그 금융 상품은 실제로 사게 돼요. 즉 그러니까 지수가 신뢰를 얻으면 상품이 나오고 그 상품은 지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실제로 사게 된다. 그러면요, 그 해당되는 종목들은 새로운 수급이 들어와서 호재가 되는 거죠. 누가 사주니까요. 잘 팔리는 거네요. 쉽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그 화제가 되는 지수의 이름은 정확하게 WGBI 세계 국채 지수인데 25개 선진국들이 발행한 국채를 가지고 지수를 만든 거예요. 그럼 25개 선진국이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G7 뭐 그렇죠. 진입해야 된다, 뭐 G8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안 들어가 있다는 것도 참 이례적이고 기현상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또 최근에 계속 노력해서도 못 넣고 있다는 것도 참 의아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 지수 안에 그래 그럼 한국이 발행한 국채도 넣어줄게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얘기한 이 지수를 추정하는 국제적인 금융 상품들의 투자 규모가 25조 달러입니다. 25조. 우리나라로 하면 3경이에요. 3경 정도 되는 국제 자금이 이 지수를 복제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만약에 당장 편입이 되면 이 25개국 국가 규모랑 비교해 보면 우리가 2% 정도의 비중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수에 들어가자마자 그러면 이제 이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은 한국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국 비중만큼 우리도 한국 국채를 사야지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를 60에서 70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60조에서 70조가 그렇습니다. 한국 자금 시장으로 들어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국 국채가 마음에 들어서 자발적으로 사는 상품 말고요. 그냥 무조건 이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 무조건 사야 돼요. 자동으로. 그렇습니다. 그 상품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돈 60, 70조가 예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호재가 오늘 밤 정확히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딱 봐도 25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 하나 들어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자기가 팔 수 있는 채권의 어떤 포션, 목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셀 것 같은데 도대체 한국은 무슨 잘못을 하고 있길래 25개국이 들어가는 거에 못 들어가고 있냐.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우리가 딱 들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새로운 돈이 생기는 건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는 만큼 전체 100에서 포션 조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좀 미묘한 그런 역학관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식적인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뭐 액면가가 뭐 500억이 넘어야 된다는 등 뭐 등등 아무튼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다 우리한테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선진국이니까요. 근데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해외의 투자자들이 그동안 한국 국채에 투자하기에 우리 시장이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불편했어요. 뭐 외국인 투자자를 등록을 해야 되고 밤에는 외환 거래가 안 되고 국제적인 시스템과 링크가 좀 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해서 싫어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거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어떻게 좀 추진한다고 할까요? 가열차게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여러 요건들을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국채 WGBI에 우리나라가 들어갈 것처럼 정부가 사실은 조금 너스레를 떨었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그 미비한 것들까지 보완해서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라고 한 그 내년이 오늘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왜 이게 특별히 더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버려둬도 외국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국채를 사주기 때문에 당연히 호재지만 정부가 작년에 56조 세수 결손을 냈고 올해도 30조 세수 결손을 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리는 빚 안 냅니다. 라는 그런 레토릭을 정부의 기초로 걸었기 때문에 사실 이 많은 재정을 안고서도 또 기존에 순차적으로 발행했어야 되는 채권 발행에 관해서도 조금 소극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참 그게 이제 한계에 봉착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뭘 의결했냐면 내년에는 2025년 내년에는 이제 핀치에 몰렸거든요. 그래서 국채를 어쩔 수 없이 발행해야 돼요. 적자 국채를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내년에 발행해야 되는 국채는 201조입니다. 예. 그리고 외평기금에 해당하는 외평채까지 합치면 231조를 발행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한 해 금액이에요. 예산의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금액이 갑자기 내년에 발행돼야 된다고 하면요. 이걸 누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사는 사람이 적으면요. 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리를 위로 붙여줘야 됩니다. 금리를 많이 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그거 누구 돈입니까? 결국 세금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원래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WGBI의 편입되면 호재지만 예. 내년에는 어마어마한 국채 물량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요럴 때 특히 여기에 지수에 우리 편입이 된다면 예. 아까 말씀드린 70조에 해당하는 수급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런 자금들이 우리 국채를 사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230조를 발행할 때 한숨을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낮은 금리로 발행됨으로써 결국에는 국채 신뢰도라든지 시장의 안정성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뉴스가 평소와는 더 다르게 한 2배, 3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내일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간이 지금 엄청 지났는데 FTSE 지수도 내일 결정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하고 양대 지수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진국 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WGBI는 국채 지수거든요. 예. 요거를 발표하는 기관하고 같은 기관이에요. 예. 근데 얘네들이 관리하는 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채 지수는 내일 우리가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쟁점이고 얘네들이 관리하는 올 월드 지수라고 해서 이건 주식 지수입니다. 주식 지수. 근데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선진 시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선진 시장이에요. 네,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선진 시장으로 잘 들어가서 아무 일이 없어야 정상인데 얘네들이 볼 때 한국이 그동안 하는 행태를 보니 선진 시장으로 놓기에는 좀 미진한 것 같아라고 해서 오히려 선진 시장에서 지금 빠질 가능성이 슬슬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금지한 게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수의 선진 시장 중에 공매도가 제도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는데 지금 작년 11월부터 우리가 무기한 사실은 공매도 금지 중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선진국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시장이 후진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공매도가 없으면 이 다양한 이 롱숏 플레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 금융 관련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의 공매도 리스크가 어쩌면 FTSE 선진 지수에서 한국을 탈락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채권 지수에서는 들어가느냐, 주식 지수에서는 탈락하느냐, 요게 내일 새벽에 동시에 결정됩니다. 한국 금융시장 운명의 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이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기후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기후 인플레이션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큰일인데 자 기후 인플레이션 지금 최근에 뭐 배추값 얘기가 뭐 살벌하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얼마예요 배추는 도대체 지금? 뭐 포기당 2만 원을 경험하시는 소비자님이 많은데 예. 뭐 공식 통계로 얘기하면 전국 평균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보면 제가 최근 자료를 보면 공식적으로 9,800원대가 평균 가격인 것 같아요. 포기당. 9,800원도 살벌합니다. 살벌한 거죠. 배추 뭐 이거 식당에서 김치 안 준다고 비싸서 못 준다고 이런 그렇죠. 식당이 많아요. 1년 전에 비해서는 60%, 평년보에 비해서는 38에서 40% 오른 가격이니까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뭐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다 책임을 져야 되지만 기후 위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변했다라고 하는데 이다혜 기자님, 네, 기후 위기를 소재로 한 영화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예.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고 사실 SF 장르에서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멸망한 지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설정 단계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한 그렇게 망한 지구 한 1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보통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영화는 투모로우인데요. 투모로우가 어떻게 보면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지구가 위기를 겪는 그래서 사실상
온 지구가 그 빙하로 뒤덮이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고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뭐 기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현상, 그러니까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제 먹거리에 문제가 생기고 식물 작황에 문제가 생기고 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가 더 와닿는 영화일 것 같기도 해요. 아, 인터스텔라 맞습니다. 네, 인터스텔라 초반에 생각해 보시면 이 후반부의 이야기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초반부에서 이 영화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대는 가까운 미래인데 예. 이제 일종의 그 미세먼지 같은 게 온 지구를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반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고 무조건 옥수수밖에 재배가 안 되는 상황인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병충해가 굉장히 네네. 극심해져가지고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작물이 거의 제한적이다 이렇게 그렇죠. 설정이 나오죠. 예.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밖에 재배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어떤 제한이 나온단 말이죠. 이제 보통 뭐 투모로우 같은 영화에서는 그런 온 지구가 얼음으로 뒤덮인다 이런 설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 예,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위기를 겪는가 영화 속에서 유명한 장면들이라고 하면 그런 자유의 여신상이 얼어붙는다든가 예. 아니면은 사람들이 도서관으로 피신을 해서 거기에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불태워서 몸을 녹인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맞아요. 유명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영화들에서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남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은 없는데 이제 인터스텔라라든가 아니면 설국열차 생각해 보셔도 되거든요. 예. 설국열차에서는 달리는 기차가 한 대 있죠. 지구를 달리는 기차가 있는데 핵으로 달리는 기차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기차 안에서 이제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그래서 일종의 그 안에 작은 농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계급이 높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갓 재배한 그런 농산물을 먹을 수 있지만 예. 그렇지 않은 이제 꼬릭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바퀴벌레 같은 것으로 만든 것 같은 영양갱으로 하시죠. 영양갱. 예. 예, 그런 양갱 같은 것을 먹고 양갱, 있는 예. 예,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해서 먹거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영화에서는 굉장히 사랑하고 자주 쓰는 소재 중에 하나인 거죠. 영화 얘기 좀 이따 해보고 시간이 많지 않은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기후 변화가 생산 감소가 되고 생산 감소로 인해서 공급 차질이 생기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되는 것. 이게 이제 기후 인플레이션인데요. 예. 저희가 지금 보니까 경제적으로 보니까 기후 인플레이션이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물가 충격을 얼마나 줬나 봤더니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요. 2023년 이후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물가 상승폭의 10%가 기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은행은 보고를 하고 있고요. 예. KDI나 또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보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단순히 통화 정책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물가 관리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기후가 경제가 우리의 살림과 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상수화됐다. 요거를 좀 인정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간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거를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이를테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그래서 중국산 배추 수입하겠다라고 하니 이거에 대해서 막 비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농민들은 다 죽으라는 거냐? 네. 그러면은 지금 가뜩이나 작황이 안 좋은데 이게 가격까지 떨어지면은 막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준일의 뉴스 공감 칼럼 오늘은 기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좀 더 유튜브 연장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잠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박시동 평론가님 얘기를 좀 듣다 말았는데 전체 인플레이션의 한 10% 정도가 지금 기후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올해 겪은 것 중에서 가장 컸던 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뭐 대파, 그다음에 예. 사과,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추석 전후에 밥상 물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김장철 대비한 또 채소 물가를 겪고 있잖아요. 근데 글로벌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 여파를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커피에 뭐죠? 카카오. 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 국제 곡물 가격이 지금 동시에 상승하면서요. 기후 위기가 전 지구적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보고서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이라든지 유수한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중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좀 추려서 본 것 중에서 의미 있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보고서들의 공통점이 이거더라고요. 각국 중앙 정부마다 다 해본 거예요. 예. 물가가 오르는데 기후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 통화 재정 정책을 해봤더니 제가 느끼기에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대책이 거의 실효성이 없더라. 실효성이 없더라.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원인이 사실 기후랑 농업이라든지 이쪽에서 출발된 거잖아요. 예.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 일어나는 현상이 물가 상승인데 그거를 이제 기존의 물가를 잡는 대책인 통화나 재정 정책으로 잡아보니 예. 잡히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조금 지나고 나도 다시 원상태더라. 이런 게 이제 주요한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IMF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기후 위기가 너무 심해서 심하면 이제 터프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 기준금리를 1% 올려봤다. 시뮬레이션으로. 그랬더니 그 1% 올린 시점부터 2년에 걸쳐서 봤더니 물가가 0.6밖에 안 내려가더라. 그런데 기후 위기가 별로 없고 기후 변수를 제외하고 나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 기준금리를 1% 올리니까 2년간 5% 물가가 하락하더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후 위기가 재정 통화 대책을 으로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백약이 무효네요. 지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돌아갔을 때 기후 대책, 범지구적인 문제겠죠. 범정부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식료품이라든지 농업 물가가 오르지 않기 위한 농업 대책, 품종 대책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고 예. 후발로 마지막에 관해서 미세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 정책이 따라가는 이런 지금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기후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상수로 놓고 일상 용어처럼 쓰여야 될 직전에 와 있다 우리가. 좀 그런 정도로 사실은 위기감이 좀 크게 이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이 영화 투마로우하고 네. 설국열차 얘기를 좀 아까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그 영화적 설정도 그렇고 좀 궁금한 게 그런 거잖아요. 지구 온난화가 분명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설국열차랑 투마로우 보면은 빙하기가 왔단 말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설국열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워지니까 공중에다가 이렇게 무슨 가스 같은 거를 뿌렸나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햇볕이 다 차단돼가지고 그렇죠. 빙하가 왔다라는 거고 투마로우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컨셉인 거죠, 그러니까. 네, 예. 비슷한 컨셉이고 이게 그러니까 그 빙하기가 오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 같은 것으로 지금 이런 뭐 급격한 뭐 기온 증가, 그러니까 이런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온도가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여름이 더웠잖아요. 근데 겨울도 굉장히 추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한 방향으로만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양쪽의 극단성을 다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화들에서는 이제 그것 중에서 빙하가 찾아오는 상황들을 많이 영화화하고 있는 것이고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한 경우였던 거죠. 그렇게 모래로 뒤덮인 세계에서 일종의 사막화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맞습니다. 지구 뭐 그런 그렇게 거네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투마로우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이 차가워지고 해류의 흐름이 바뀌게 되어 지구 전체가 빙하로 뒤덮이는 그런 내용이네요. 보니까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다양한 이제 상상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직도 기후 위기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는 진짜 많이 줄기는 했어요. 너무 오래 이제 더운 것을 느끼고 그러니까.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음모론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한파 오잖아요. 겨울에 한파 오니까 한 영하 막 30도 떨어지니까 야 지구 온난화라면서 겨울에 왜 이렇게 추워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에어 커튼을 했었던 북위 60도에 있었던 그런 에어 커튼이 이제 이게 약해지면서 그게 이제 내려온 거라서 말씀하셨던 대로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좀 아주 재밌는 일부터 하나만 소개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같이 저도 생각을 해본다면 네이처에도 이런 논문이 또 실렸더라고요. 기후 위기가 사실은 이제 뭐 과학 얘기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끝에 이제 경제 얘기를 하면서 2050년까지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인류 소득의 19% 조금 올리면 20%죠. 이게 증발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또 못 먹게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등등등 해서 지금 현재 인류가 누리는 부의 20%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정부도 뒤늦게나마 지금 그래서 12월이죠. 2달 후에
종합적으로 기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부의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정책 대책, 농업 대책 다양하게 섞어서 나올 것 같은데요. 좋은 대책 나오는지 일단은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정부가 해왔던 정책들은 사실은 좀 단기성 정책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할당 관세를 늘려가지고 갑자기 어떤 품종이 품귀가 된다 그러면 뭐 수입을 좀 유도하는 정책이라든지 또 뭐 보조금 같은 것들 뭐 일시에 그렇죠. 해가지고 약간 소비자들의 부담을 좀 낮춰주는 정책 등 대증적 전략이 좀 많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한계가 노출된 상황에서 이제 근본적인 대책 또 시스템을 전부 좀 완비하는 정도의 어떤 구조적인 대책들이 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것은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누르면 반대편에서 이제 풍선 효과가 나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시장에서 우려가 되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수입을 늘려라. 그래서 뭐 그러면 단순히 보면 소비자들한테는 좋겠습니다만은 생산하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생산 기반이 뭐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해에는 뭐 바로 뭐 적응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풍선 효과를 좀 고려하고 또 근시안적인 대책보다는 종합적인 대책이 좀 나오기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1970년에는 86.2%였는데 지금 2021년 기준으로 44.4% 그리고 쌀을 제외를 하면은 11.4%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사실상 거의 90% 가까이를 외국에서 지금 수입을 해서 쓰고 있다. 뭐 곡물들이나 이런 거를. 그런데 식량 안보 지수가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다. 이거는 식량이 무기화됐을 때 이거는 굉장히 취약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은 뭐 커피나 올리브유 이런 것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맞아요. 예.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쌀을 포함해서 모든 식량들에서 너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거 아니냐. 올해는 사실 이렇게 뭐 값이 오를 때마다 관세 없애는 걸로 다 대처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이 관세를 없앤다라고 하는 게 몇 달이나 급할 때 불을 끄는 방식이지 이게 이렇게 상시화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대책이 뾰족하게 나오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지금 대책이 너무 전무한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뭐 이런 뭐 여야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전 인류의 생존의 문제도 하지만 국가의 생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이고 지구 기온이 바뀌면은 다른 나라도 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맞아요. 그 나라에서 수출을 안 해버릴 수도 있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거는 맞습니다. 좀 일단은 탄소 배출부터 좀 줄이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고 한국이 최악의 탄소 배출 국가라는 거는 이미 전 세계에 다 알려진 뭐 상황이에요. 1인당 탄소 배출이 거의 전 세계 1위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도 좀 정신 좀 차려라. 지금 아니 맞습니다. 원전 늘리는 거를 찬반을 떠나서 왜 태양광은 안 늘리냐. 지금 그렇죠. 태양광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원가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태양광을 안 늘리는지 안티 문재인으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 정말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